국가 주도 교육의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서 신택수 교수님께서 제1주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근데 비단 교육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그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가 투영될 수밖에 없고 또 문화적인 역사적인 배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역사적으로 뭐 서양 봉건제 어느 국가와 비교하여서도 아주 옛날부터 아주 강력한 중앙집권적 왕권 체제를 이루면서 살아왔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거제도도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이 되었었고요. 또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에서 나아가서 이제 현대로 들어와다 보면 우리가 또한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의 큰 성공을 또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강의 기적과 같은 성공을 얻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행정학 이론에 이제 발전 기능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발전 기능설이 뭐냐면 행정이 국가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발전 목표를 수립하고 주도적으로 그 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아주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와 같은 이 시스템에 우리가 좀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이러한 어떻게 보면 국가 만능주의적인 사고에 근거해서 교육 정책도 대표적인 게 이제 평준화 정책이죠. 근데 평준화 정책을 제가 여기서 평준화 정책을 성공했다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싫어하실 것 같긴 합니다만, 평준화 정책도 일견 한 74년부터 시작을 해서 한 20년 동안은 또 성공을 했습니다. 그게 왜 성공을 했냐? 그때 당시만 해도 학교에서 주로 학습 활동이 이루어졌고 모든 교육 내용과 정보를 학교를 통해서 얻은 시기였기 때문에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서 사회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육이 사회 계층의 이동 사다리 역할을 또 충실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또 우리가 무슨 신화가 나오냐? 개천에서 용났다는 신화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은 공공재고 누구의 소유도 되어서는 안 되고, 이러한 국가 집권적인 국가 주도의 중앙체제, 교육체제에 어떻게 보면 익숙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물론 저는 지금도 평준화 정책이 유지돼야 된다 그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워낙 사회가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도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하면 평준화 체제를 선호하는 분들이 아마 과반수 이상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에 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학이라는 입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1000년의 과거제도 문화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숙문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입시가 사회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이 정말 뿌리 깊은 사고, 저도 대학에서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이 뿌리 깊은 인식이 참 숙문주의 사상이 바뀌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회 성공의 역할을 하는 거다 보니까 교육 과정 중에 또는 입시 과정 중에 어떠한 특혜나 특권도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뭐 해야 되냐? 교육은 동일해야 됩니다. 동일한 환경을 제공해야 되고 동일한 교육을 제공해서, 그래서 특혜와 반칙이 없는 세상, 그것이 마치 우리나라의 공정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 때문에 아마도 이 국가가 교육을 주도하는 것이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고 모두에게 기회를 평등하게 주어지는 평등의 대원칙은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신념 때문에 이 국가주의적인 교육제도 체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지 않는 것인가. 사립학교에 대한 얘기도 제가 쓰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국가주도의 교육체제가 그러면 과거에 좀 성공을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나 개천에서 용났다는 20, 30년 전에 이러한 성공의 신화에 머물러서 심취해서 이 체제를 계속 고집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도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지금의 시대에, 이 급변하는 이 시대에 이 국가주도의 교육정책 체제가 과연 적합하냐 이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다가치와 다분화, 전문화된 세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나라의 그 교육 시스템은 아까도 누군가 말씀하셨지만 마치 2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 효과를 내는
그러니까 이게 학년제 교육, 집합 교육, 뭐 교과 중심 교육 그때 다 나온 것이거든요. 200년 전에. 그래서 대량으로 교육해서 국가의 문맹률을 낮추는 그러한 교육 시스템.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한 교육 시스템에 있는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도 아니고. 아직도 그러한 교육 체제에 있다 보니까 국가 주도의 교육 정책, 표준화된 교육 과정 이런 거를 동일하게 아이들을 교육시키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꿈이 다 똑같습니다. 서로 다르질 않아요. 그리고 과거 20, 30년 전과 희망 직업을 조사를 한 거를 봐도 20, 30년하고 또 거의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그리고 더한 문제는 아까 지금 제가 계속 그 대학 입시 얘기를 하는데 뭐 죄송합니다만 대학 입시가 정말 사회 성공의 지름길이냐?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고등교육의 이수율이 국가의 전반적인 그 시민의식을 높이고 성숙된 사회로 나가는데 기초를 마련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통계를 보면 자기 전공과 대학의 전공과 유사한 영역으로서 직장으로 가지고 사회에 나가는 비율이 37%예요. 37%. 네. 그리고 KDI에서는 통계청인가요? KDI에서는 전공과 직업 불일치율이 OECD 1등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37%가 어떤 거냐 잘 많이 안 놓으시잖아요. 예를 들어보면 10명 중에 지금 우리나라 대학에 한 7명 들어가거든요. 7명 중에서 한 5명 정도가 대학을 졸업합니다. 고등교육 기술이 50%가 좀 넘어요. 그러면 그 5명 중에 1명? 좀 반올림해서 2명 정도가 내가 대학에서 공부한 전공 갖고 사회에 나가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두 명 대학 교육이 성공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업, 다른 쪽으로 예를 들면 뭐냐면 지금의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기업에서 소비자가 무슨 제품을 원하는지 어떠한 욕구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물에 계속해서 똑같은 제품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더한 문제는 뭐냐? 소비자는 이 제품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건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 대학 입시에 집중되어 있는. 그리고 우리가 또 얘기하지만 지금 대학의 전공은 500개 정도인데 우리나라 직업의 정도는 13,000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동일하게 아이들의 뭐 적성과 아까 말씀하셨지 다양한 적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한테 동일한 환경 또 동일한 교육을 강제를 해서 모든 아이들이 비슷한 꿈을 꾸게 만들고 특정한 영역의 경쟁률만 그러니까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대학 입시나 뭐 특정한 영역으로만 학생들을 몰리게 하는 그런 교육이 정말로 지금 시대에 맞는 교육이냐? 급변하는 이 시대에 역량 있는 미래, 혁신적인 미래 인재 양성에 적합한 체제냐? 저는 단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교육은 공공재고 누구의 소유도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뭐 전 세계가 공유하는 가치입니다.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로서 교육을 하는 거는 모든 국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교육의 공공성, 그러니까 국가 주도성이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정책의 지속성은 어떻습니까? 매우 떨어집니다. 조변석계처럼 많이 변하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뭘 바뀔 때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입시제도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 과정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 선택과 학교 유형 그 조그만한 비율에 있는 자립형 특목고도 인정을 못해요. 난 정말 너무 황당합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매번 바뀌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은 교육에 대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오고 불신이 사교육에 대한 활성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교육의 활성화의 주범은 국가 주도의 급변하는 교육 정책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또 그냥 단순히 혼란만 주고 불신 정도 주면은 또 몰라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대학에 있다 보니까 대학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지금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90% 넘는 대학이 사립대학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정한 틀에 의해서 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뭐 지금 왜 그러냐면 학령 인구도 줄고 있고 출산율도 줄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입학 정원보다 대학 입학하는 학생의 비율이 작은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 줄여야겠죠. 그런데 지금 평가를 잘 받아서 재정 지원 가능 대학으로 뽑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면 뭐 스카이, 뭐 서울대, 연고대들도 조차도 2023년부터는 정원을 감축을 해야 됩니다. 자율적인 감축인데 말이 자율이지 안 하면 이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겁니다.
예, 강제죠. 그런데 너무나 황당하게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 공학이라고 그러면서 지금 대학교 하나를 새로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예, 그렇게 해놓고 10년 동안 1조 6천억을 들여가지고 세계적인 공과대학을 만들다는 겁니다. 혹시 좀 이분이 죄송합니다. 대학 공약하신 분이 교육의 현실을 아시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10년 동안 1조 6천억이면 연마다 1,600억이지 않습니까? 1,600억이면 수도권의 웬만한 종합대학 1년 예산 1,몇백억 돼요. 네. 2018년도에 서울대 연구비가 5천억이 넘고요. MIT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신기술, 거기 R&D에만 지금 조 단위의 지원금을 지금 연구비를 쓰고 있습니다. 1년에 1,600억을 들여서 세계 최고의 대학을 만들겠다?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누구 머리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렇듯이 우리 교육이 교육의 논리가 아니라 교육의 현실을, 교육의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교육의 어떤 특권, 뭐라고 그래야 되나, 권력자들의 어떤 헛된 이상을 대변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 국가주도의 교육체제가 지금 악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급변하는 교육정책이 문제다 보니까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혹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운영과 관련된 법률 보셨나요? 거기 한 20가지 정도 조항밖에 없고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제 부족해서 그런지 저는 뭐 하겠다는 얘기니까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겠다, 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이거 역할은 뭐냐 잘 모르겠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국가교육위원회가 그렇게 중장기 발전 목표를 수립하면 교육부나 교육청은 뭐를 하죠? 그러니까 교육부나 교육청과의 어떤 그런 관계 정립도 어떻게 돼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이게 국회의원 나오 계시지만 대통령이 5명, 국회에서 9명, 이러한 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데 재밌는 게 교원단체도 2명, 대학도 1명 하는데 이제 초등등 사립 법인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위원에 대한 포지션이. 예, 여하튼 간에.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이 국가교육위원회는 또 하나의 옥상옥 같은 존재가 돼서 다른 형태의 국가주도의 교육체제를 수립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좀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아직 이제 출범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러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립학교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들, 이거는 너무 이렇게 의견들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가름을 하고요. 사립학교가 흔히 말해서 공공의 세금으로서 운영이 되는데 어떻게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현대복지국가에서 국가의 모든 구성 요소에서 국가의 유형적, 무형적 지원을 안 받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사기업조차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 그런 식으로 한다면 사기업이나 뭐나 다 국가의 통제와 규제를 받아야 된다는 논리인가요? 그럼 이게 전체주의 사회인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프라이베티제이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립학교의 사립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헌장학교라든가 영국의 아카데미, 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데서 정말로 많은 국가에서 심지어는 공립학교를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체제를 많이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그냥 프라이베티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런 정도도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조그만한 20몇 개 되는 자율형 사립고, 이것도 지금 인정을 못한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고요. 가장 이 국가주도 체제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뭐냐? 좋습니다. 국가가 주도한 정책, 행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국가가 주도한 행정이나 정책이 저는 우선적으로 정말로 효과적이냐, 정말 필요한 정책이냐에 대한 점검이 없어요. 그리고 대신에 그러한 정책이나 행정사항을 일선 학교에서 따랐는지에 따라서 평가를 해요. 잠깐 이해를 되시는지 어떤지 모르니까, 이게 제가 쉽게 설명하면 다리를 놓는 거로 설명할게요. 다리를 놓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 다리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부터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타당성 조사를 해봐야죠. 그리고 그 다리를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리를 놓은 다음에 어떻게 되죠?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경제적인 이득이 창출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앞뒤가 없어요. 그냥 다리를 놨는지 안 놨는지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정책이 수립했을 때 이게 정말 필요한 정책인지에 대한 것도 모르고 정말 효과적인 거인지도 판단도 없이 그냥 국가가 시키면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학교 평가를 해요. 뭐 여기서 위탁 채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뭐 하고 뭐 혁신 교육을 했는지에 따라서 하고 심지어는 어떤 학교는 재미있는 게 뭐냐면 뭐가 지시사항이 내려왔대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안 하겠다라고 그래가지고 공문을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이거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엔 했대요. 근데 나중에 학교 평가하는데 보니까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감점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죠? 그랬더니 공문을 자기네가 받았대요. 안 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답니다. 이게 지시사항 불이행이래요. 이러한 국가 중심의 체제는 교육은 정말로 어디 가지 없이 그냥 집권 체제에 그냥 관련된 그러니까 교육의 논리가 진짜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고요. 교육이 정말로 옳은 정책이냐 아닌지를 먼저 점검해 주시고 먼저 평가를 해 주시고 시행을 하던 아니면 그 정책이 나중에 끝난 다음에 정말로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져 있고 학생들한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를 한 그런 다음에 그 정책을 주관한 사람은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문제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교육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방향은 뭐냐? 지금 상당히 많은데 지금 시간은 좀 그렇고 우선 첫 번째는 저는 인식 자체가 변화야 됩니다. 우리 지금 우리 변호사님 계시면 헌법에 아주 대가시긴 합니다만 우리가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 목적을 성문화한 것이 헌법일 것이고 그 헌법에 따라서 교육법이 나오고 교육법 무슨 법이 나올 것이고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에 가지고 있는 이 가치와 목적조차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교육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딱 하나입니다. 동일성이에요. 이거는 계속은 안 켜지죠. 네, 동일성입니다. 근데 우리 아리스토텔레스가 제가 좀 옛날 철학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예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게 정의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로 다양한 적성, 서로 다른 능력 수준, 역량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러한 환경들을 우리가 충족할 수 있는 교육 환경도 다양해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다양한 꿈을 꾸고 다양한 기회를 가져서 성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헌법에 나와 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것은 동일한 아이들이 능력이 다름에도 동일하게 똑같이 가르쳐서 똑같은 꿈을 꾸게 하고 한 곳에 경쟁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양하게 꿈을 갖고 있다라 그러면 그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교육 체제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 체제 그리고 다양하게 성공하게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저기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공무원 입시 같은 거 엄청 지금 많이 몰립니다. 혹시 경쟁률이 몇 대 1이신 줄 아세요? 25대 1 정도, 24대 1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여러분들 제가 자꾸 이렇게 좀 조롱조로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아무리 기회가 어떻고 과정이 어떻고 결과가 어떻다라고 하더라도 공정하고 정의로워도 100명 중에는 95명이 실패하는 세상입니다. 이 사회를 우리가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의 다양화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야 될 미래 교육의 가치는 다양성 정책과 서로 다른 기회를 가지고 서로 다르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줘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육에 대한 미래 교육에서 정부의 역할은 뭐냐? 유엔에서 SDG라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2015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Sustainable 제가 급하다 보니까 막 나와 계시고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SDG라고 그래가지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수립해서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뭐라고 그랬냐? 전생에 걸쳐서 유아기부터 청장년기까지 다양하고 양질의 교육을 장벽 없이 제공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국가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교육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가가 교육을 주도하고 있고 여기 공교육이 지금 붕괴가 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교육이 다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교육은 각자의 그 경제적인 어떤 그런 그 지위에 따라서 엄청나게 격차가 큽니다.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지금 학력 격차가 생기는 게 아니라 사교육에서 학력 격차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자는 겁니다. 공교육의 주체는 아까 말씀드린 단위학교가 돼서 단위학교가 책무성과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학생들 책임 있게 교육시키라는 겁니다. 오바마가 왜 1년에 1000개씩 학교를 폐지한다라고 계획을 세립하고 했겠습니까? 학생들의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없는 대학은 폐교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단위 학교에서 그러한 역량을 키워서 다양하고 수월성 있는 교육을 시행을 하고 국가가 오히려 사교육 시장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표 1에 나와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다양한 교육 정보나 교육 관련된 정보들을 장벽 없이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받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국가는 보조적인 교육에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주체는 학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직업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사학에 대한 재정 건전성 방안. 이것도 사실 너무나 큰 주제이기 때문에 할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의 그 재산이 수익용이든 교육용이든 토지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해 이후에 폐지한다고 아니 과세 이후에 폐지하면 지금 법정 부담금도 못 내는 학교 많은데요. 지금 교육청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과세 못 내면 교육청이 또 지원할 건가요? 그러면 어떤 현실이 나오는지 아세요? 세금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의 학교는 도서벽지는 폐교하는 학교들도 많아지고요. 학생 수가 주니까 학교의 폐교 때나 또는 교육에 공실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수익성 있게 좀 할 수 있을지 처분에 관한 그러니까 사립학교의 재정을 어떻게 하면 건전성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사립학교 재산 관리 운영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열악하게 만들어서 국가 관리 차기 안에 두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맺은 말을 말씀드리면 시대 변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가는 모든 교육 주체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들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학교는 학생들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다양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그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할 것이라고 제 주장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훼손된 사학의 자율성 회복 방안에 대해서 이명우 대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네, 이명우입니다. 신 교수님께서 아주 정열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가주도 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관료주의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규제는 규제를 낳는다라는 식으로 규제가 더욱더 악순환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면 또 어떤 정부에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 아까 조혜진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특정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라든가 어떤 방향에 따라서 교육이 막 흔들리는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어떤 정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정권의 어떤 정책이면 다 타당하냐? 그렇지 않고 우리가 결국 모든 국가 정책의 근본적인 목표와 방향은 헌법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맞겠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에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과연 헌법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동안 한번 좀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은 우리 헌법의 근본적인 두 가지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판례로서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축이고 그 두 축을 기준으로 헌법이 해석되고 국가 정책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헌법재판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적인 표현으로서 자유민주 기본질서라는 것에 대한 어떤 데피니션을 헌법재판소가 권력분립주의니 자유와 인권의 보장이니 이런 사법권의 독립이니 여러 가지 제도를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이 갖고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서구에서 계몽주의 이후에 발전된 이성적인 합리성으로 어떻게 하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할 것이냐라는 이
굉장히 큰 역사적인 틀에 맞게끔 우리가 자유민주적인 민주주의적인 그런 틀을 우리가 수용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재헌헌법에도 사회적 그 기본권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그 입법 부분이 많았지만 그런 편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른손 왼손이 있듯이 오른손이 중심이 된 그 생활을 하고 있듯이 하나의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인 틀은 그대로 지켜서 그 국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 부분에서 보면 이 자유라는 것이 실종이 됐습니다. 오로지 그 말할 수 있는 것은 평등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뭐 자유와 평등이 같이 보장이 될 수도 있고 서로 대립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국가의 관료주의와 국가 주도의 교육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되고 그 피해는 누가 보냐라고 하면 학생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좋은 그 교육적인 함의가 뭐냐면은 다양성과 창의성과 자율성이거든요. 그건 학생들에게 선택을 많이 줘야 되는 것이고 학교에게 선택을 줘야 되는 것이고 학부모들에게 선택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어떤 교육의 수요와 공급이 서로 어떤 이 시대의 역할에 맞게끔 그것이 방향으로 선순환을 할 수 있게 돼야 되고 특히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신 교수님께서 강조하셨듯이 기존의 그 시스템 갖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국가가 진짜 나중에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못 배운 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그럽니까? 그 학생들의 그 가장 중요한 10년, 20년 동안의 그 청소년기를 국가가 교육 체계에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거의 강제적으로 이렇게 포섭시켜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선택권을 주고 자율성을 주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일률적인 것만 시켜 갖고 나중에 대학 졸업해서 나와서 보니까 들어갈 곳이 없고 기업체라고 들어가면 소용없는 지식들만 양산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회비용이에요. 그래서 뭐 앞으로 교육감 하실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과연 우리 학교가 학생들의 그 어떤 개인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시민으로서 클 수 있는 그런 장을 제공해 주느냐, 학교가 즐거운 곳이냐, 학교가 학습을 즐겁게 하고 학생들이 진짜 다양한 그 분야를 흥미롭게 학습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에서 우리 교육이 지금 아주 실패하고 있고 그 실패의 하나의 그 큰 축이 사립학교에 대한 어떤 자율성을 관료주의로 억제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축이 굉장히 무너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헌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서 헌법적인 교육을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헌법 31조 1항에도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이라고 되어 있지 균등만 되어 있지 않아요. 능력에 따라서 그 잘하는 사람들끼리 또 못하는 사람들끼리 국가가 다양한 어떤 교육의 플랫폼을 제공해 줘야지 그게 헌법에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학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는 이제 우리가 일제 시대에 우리가 사학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진짜 민족 정신과 어떤 독립운동의 하나의 산실이었고 진짜 그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때 일제 시대의 그 사학 정책이 어땠습니까? 사학에 대한 규제와 통제 일색이었어요. 근데 그 패러다임이 해방 이후에 지금 과연 얼마나 변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그 패러다임이 1960년 이후에 이제 교육법부터 해가지고 1963년 사립학교법 생겼는데 사립학교법 1조에는 자주성의 확보라는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 사립학교법 조항들을 한번 보시면 그 일제시대의 그 사학을 억제고 통제하던 그런 부분들하고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더구나 그런 어떤 통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규제는 규제를 낳는다라는 그런 어떤 격언처럼 점점 더 강해져서 이제는 최근에 그 사학의 개정 보면은
초중등 교사의 그 1차 시험, 필기 시험까지 국가가 무조건 뽑겠다라고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이제 텍스트에도 썼지만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에서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길을 넘어선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학생들의 선택과 그 교직원의 임용에 대한 부분은 사학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사적인 고용 관계인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국가가 그렇게 교사들의 그 필기 시험을 해서 국가가 만약에 시험을 잘못하면 그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미 그 교사로 임명이 된 사람들이 그 교사 임명권자가 시험을 보지도 않고 국가가 시험을 봐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봐도 일단 사적 고용 관계에 있는 분야를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하겠다. 그것은 뭐 사학 비리나 뭐 채용 비리를 막겠다라는 그런 아무런 그런 내용을 가지더라도 그것은 그 자유민주주의와 그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는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을 벗어나는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헌법적인 측면에서 그 자유민주주의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조항은 헌법 37조 2항입니다. 헌법 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로서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37조 2항이라는 우리 헌법의 조항을 헌법재판소가 1988년에 초기부터 아주 중요하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그 권위주의 시대의 법률들을 위헌 결정을 받은 겁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에는 그 37조 2항 같은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자유의 침해에 대해서 그 법원이 그 위헌선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37조 2항으로 갔을 때 그 사학에 대한 많은 규정들을 보면 이건 대부분이 그 과잉금지 원칙을 이라는 그 문지방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규제의 적정성과 필요성, 법익 간의 균형성이 완전히 침몰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왜 37조 2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학 규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냐.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31조 6항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대한 규정을 그것을 확대 해석을 해서 입법 재량이 넓다라고 해석을 하고 37조 2항보다는 31조 6항을 적용을 해서 한 스텝 백 해서 그 소극적으로 규제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왜 그랬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 사학이 이제 해방 이후에 독재가들에 의해서 많은 사학들이 설립이 되고 그 많은 사학의 비중을 현재 가지고 우리나라 교육의 일환을 담당하고 있는데 역으로 보면 중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가가 공립학교를 다 국민 수요에 맞춰서 설립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이제 재정이 없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국가가 못한 것을 사립학교가 대신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립학교가 대신하다 보니까 사립학교의 비중이 큰 상황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사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이상한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이 사학에 대한 어떤 많은 규제 부분이 국공립학교와 비슷하게 가고 있는 이 현실을 받아들여서 어떤 소극적인 법리의 부분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헌법재판소 출신이긴 하지만 강력히 비판하는 쪽으로 헌재에서도 세미나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사학의 비중이 높다라는 현실의 그 명제가 헌법 규범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규범적인 명제를 그것을 압도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단추가 잘못 끼어 있는 논리 아니냐. 헌법적인 규정에서부터 출발해서 현실을 바라봐야지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후퇴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헌법을 가지고 있는 당위 기본 명제를 갖고 있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7조 2항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사학에 대한 그 많은 규정 내용들을 제가 텍스트에 써놨는데 이거를 진짜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아마 미국이나 어디 그 선진국에 이게 우리나라 사학에 대해서 이 규제예다라고 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거는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나 보통의 그 선진국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적 영역에 대한 제한이거든요. 우리가 그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데서도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사학에 대해서 뭐 관선이사 파견이라든가 뭐 수익용 재산을 운영해가지고 법정부담을 내라 이런 요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오히려 거기서는 평준화 교육에 대해서 완화해서 여러 가지 이 변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일제시대 그 사학의 그 억압을 겪으면서 지금 일본보다도 더 나은 교육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데 사학 부분에서는 오히려 지금 일본보다도 더 처지는 그런 현상을 갖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헌법대로 해라라는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31조 1항의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과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교 선택권 그리고 사학 운영의 자율성과 자유를 보장해라라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지금 문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몇 가지만 부연을 하면 사학 비리가 있어서 그것을 이제 사학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하다. 사학 비리라는 것은 사회적인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비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죠. 그렇지만 전체 사학에 대해서 일부의 사학인데 우리가 일부의 사학에 대해서 전체 사학을 대상으로 옥석을 구분을 하지 않고 규제 입법을 한다. 이것은 입법 문화에 대한 하나의 후진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부분적인 거에 대한 문제는 법 집행의 문제로 가야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일률적으로 전체 사학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입법과 법 집행을 완전히 혼동한 그 사고방식이고 그야말로 일부만 있으면 뭐 전체를 해서 이 규제를 잡겠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오버 인클루시브한 레귤레이션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하고 있는 많은 대다수의 사학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불필요한 규제가 되는 것이고 사학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규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헌법 47조 2항에서 그 필요한 경우에 한한 자유와 권리의 제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피해는 결국 이제 학생들이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교육부 장관 했던 분의 그 사학에 있어서 그 국가 교육에 있어서 관료주의적 획일성을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평등한 교육 평준화라든가 어떤 평등의 이념도 지금 제대로 실천이 되고 있는 것이 모르겠는데요. 그것만 강조할 때는 뭐냐면은 필연적으로 관료주의가 거기에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그 현상에서 예외가 자꾸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예외도 자꾸 똑같은 동질성으로 자꾸 모으다 보면 관료주의의 그 역할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교육의 어떤 목적과 헌법이 지향하는 그 교육의 가치는 실종되고 관료적인 어떤 행태만 남게 되는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이 보게 되는 그런 문제고요. 특히 이제 우리 헌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평등의 가치를 강조하고 자유의 가치를 사상시킨다면은 그것은 이미 정치적 평등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거죠. 지금 일선 학교에서도 뭐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한다, 뭐 여러 가지 학생들의 뭐 자율권을 준다 한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 목적이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그 중립성에 저해되는 그런 쪽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가주의적 그런 부분들은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하나의 어떤 교육의 흐름의 관점에서 또 제가 말씀드리는 이건 우리가 지켜야 할 헌법의 당위성의 관점에서 변화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혹시라도 여소야대가 되더라도 그 많은 그 교육에 대한 그 규제들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 많은 그 제도 개선이 그 법제처나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